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아도르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르노는 베냐민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 이론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는가? 사실 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분들이 원래 프랑크푸르트 대학 부설의 연구소인 사회조사연구소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연구소를 기반으로 활동한 사상가들을 통칭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비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들 비판하면 이제 뭔가 비판을 한다. 굉장히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판 이론의 비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칸트와 마르크스 철학에 기반한다 라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칸트의 그 3대 저서가 다 비판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근데 이 판단이 뭔가를 막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사실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사실은 이제 인간의 삶이 특정한 방식으로 변천 혹은 발전해 가게 되는 그 조건을 살펴보는 부분을 비판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조건은 언제나 이성 그리고 인식 이런 거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마르크스 철학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배적 사회의 이 지배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지배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회를 분석해 낸다.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비판이라는 용어 하나에다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비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비판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비판은 조건이나 한계를 고찰해 본다. 그걸 철학에서 비판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왜 자신들의 입장을 비판 이론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비판 이론의 특징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적 상황으로 내몬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억압적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 계급은 해방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한다라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하고 비슷한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판 이론은 전통 마르크스주의하고는 완전히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사회를 항상 이렇게 상부 구조와 토대, 즉 하부 구조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하부 구조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문명의 내용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 다시 말해 토대가 먼저 변해야 되고, 토대가 변하면 상부 구조, 다시 말해 예술, 문화, 의식, 법 이런 것들은 덩달아 변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실제 자본주의가 점점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가 바뀌면 덩달아 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 이 상부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이데올로기 같은 거는 하부 구조가 변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 이론은 이 하부 구조를 중시하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의식, 이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부구조라고 생각해서 마르크스가 약간 간과했던 지점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판 이론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은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그러니까 이쪽이 그 우리 경제 시스템이고 상부구조는 뭐 이데올로기, 예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나 아니면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 이론은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뭔가 변혁시키기 위해서 예술 혹은 문화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 다시 말해 사회 실천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판 이론가들 중에 베냐민과 아도르노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이 이론가로는 당시, 요즘은 많죠.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론가로는 굉장히 드물게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됩니다. 베냐민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니에요. 당시, 그죠? 20세기 초중반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데 반해서 아도르노는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도르노는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 아도르노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도르노는 이제 20세기 초중반을 열심히 살아내고 굉장히 강경한 주장들을 많이 내놓았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 소속이었고요. 처음 시작은 사강사로 시작합니다. 사강사는 제가 일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장소만 빌려서 자기가 수업을 개설하고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부터 실제 수업료를 즉석에서 걷어서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강사라고 하는 제도가 독일에만 굉장히 특수하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독일의 이름난 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한 사강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30년대경에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게 되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이제 축출해서 아우슈비츠로 보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잡혀가기 전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 미국 사회를 쭉 살펴보게 되는데 당시 그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뭐를 쭉 겪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던,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였고요. 미국에서 대중문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막 생성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대표적으로 영화,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당시 막 이렇게 활황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대중문화를 실제로 접하게 되었던 아도르노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태도를 견지한 채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 주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책도 많이 썼는데 미학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책들이라고 따지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계몽의 변증법, 부정의 변증법, 미학이론. 이런 게 이제 미학 혹은 계몽의 변증법은 철학 관련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이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현대음악 철학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살펴볼 이제 아도르노의 입장은 사실 계몽의 변증법에서 나타나는 이제 계몽 혹은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도르노는 이제 호르카이머하고 같이 쓴 책인 계몽의 변증법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은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는 대신에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 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가 정확하게 지칭하는 바는 유태인 대학살입니다. 그 인종 청소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똑같은 인간을 학살한다는 거는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이건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18세기 이후로 서유럽은 계몽주의가 쭉 전개되어 왔고, 계몽주의는 뭐예요? 이성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잘 활용하고 이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은 계몽의 목적이었을 텐데 왜 인류는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계몽의 변증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년대의 상황을 놓고 아도르노는 이 상황이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그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제 하나만, 이성만을 생각하고 쭉 달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만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계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스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그런 나쁜 기능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이구, 이거 잘 안 보이죠? 자, 그 아도르노가 보기에,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사실은 18세기 이후로 쭉 전개되면서 산업화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계몽주의의 근간은 언제나 합리성, 그리고 이성중심주의 이런 건데, 이성만을 강조하는 이 입장에는 언제나 퇴행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계몽주의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기 보존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속의 인간은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태풍만 한번 확 쳐도 사람들이 막 다 날아가서 죽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게다가 인간 혼자서 다른 그 자연 속에 있는 엄청 강한 생물들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몽이 시작되게 된 이유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죠?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점점 이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자연을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점점 이성을 활용해서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시기에 계몽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계몽주의는 인간이 인간의 이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계몽주의의 끝자락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산을 뭉개서 농토를 만들거나, 그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이 계몽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인간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은 눈을 인간 공동체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인간이 나 아닌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 공동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게 되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실제로 통제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 라는 형식으로 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던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서 지배관계가 성립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눈길을 더 내부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성이 아닌 부분을 내적 자연으로 규정하고,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서 내적 자연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계몽의 세 번째 국면이 되겠습니다. 자, 내적 자연은 뭐냐? 내적 자연은 욕망, 환상, 감정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왜 지배해야 하느냐? 사실 욕망이나 환상, 감정 이런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인 합리성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합리성은 이성이에요. 이성하고 감정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성이 강조되게 되면 이성이 아닌 인간의 또 다른 내면의 부분들이 다르게 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성 말고 다른 내 내면의 어떤 것들을 내적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 언제나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합리성, 이성을 가지고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 내적 자연마저 억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욕망, 환상, 감정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의 행복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억제하고 억누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쭉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인간은 자연에 맞서서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이제 계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자연을 지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국면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종국에는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을 지배하는 단계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감정, 공감 이런 걸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 자체의 말살, 이게 유태인 대학살이 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야만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은 이성, 합리성만 가지고서는 인간다울 수 없다라는 게 이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디세우스 얘기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오디세우스의 일부분,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이렌을 만나게 되는 그 대목을 얘기해요. 자, 실제로 오디세우스는 생존 욕망, 다시 말해 자기 보존의 욕망, 그리고 내적 자연에 관한 욕망,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세이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노래를 들으면 막 저희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내적 자연이 지금 막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지점이죠. 근데 이걸 내가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자기 보존에 실패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두 개를 다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야말로 계몽이 어디를 놓치고 있고 어디를 이제 간구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해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이 그 돛을 이렇게 세우는 이 여기 돛대에다가 묶죠. 묶고 눈도 가리고 다 묶고 귀만 열어놔요. 그런데 노를 젓는 이 부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를 저을 수 있게 하고 귀를 다 막아요. 세이렌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계속 노를 저어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몸을 묶어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에 귀로 세이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사실은 현대인, 그리고 이렇게 이 현대의 부르주아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신은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은. 근데 자신이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피지배 계급의 누군가가 나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디세우스로 대변되는 거는, 인간은 이 내적 자연이라고 이야기되는 욕망, 감정, 이런 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걸 두 개를 다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두 개를 다 이제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디세우스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내적 자연을 지배하는 형태로까지 가서 결국 야만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사실 인간은 내적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인간들은 계몽을 추구해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야만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이 도구적 이성과 동일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구적 이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계량화하는 걸 얘기해요. 이 계량화하는 거는 가장 좋은 사례가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그 돈으로 환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밭에서 이렇게 막 수확을 하는 1시간 하고, 그죠? 그 어떤 걸 얘기해야 되나?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1시간의 노동량은 다릅니다. 노동 강도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임금을 주질 않죠. 그게 사회가 원하는 노동, 사회가 원하는 노동의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고급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게 보통 이제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노동의 가치가 덜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은 그걸 이성이 따져서 노동을 특정하게 수량화해서 그걸 그 화폐의 가치로 매기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도구적 이성이 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수량화로 만들기 때문에 뭐 감정 이런 것도 얼마짜리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고, 뭐 사랑 이런 것도 이제 계산 가능한 가치로 환산되게 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도구적 이성이 만연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계량화해서 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위에서 동일성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동일성의 원리는 뭐냐면 그 이제 모든 걸 다 수량화하다 보면 이제 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량화가 되면 뭐 이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딱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 말고 A라는 사람이 이제 저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저와 그 A라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어필을 할지는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너도 시간당 얼마, 너도 시간당 얼마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파악해서 그걸 그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하는 그 원리가 동일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특히 사람의 경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고유성, 개별성, 차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학력과 뭐 같은 그동안의 뭐 견습 과정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개개인의 차이 이런 게 완전히 무시된 채 똑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값이 매겨지고, 그죠? 환산 가능한 어떤 특정한 형식에 의해서 통제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뭐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A라는 디자이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A나 B나 C나 시간당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냥 C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도구적 이성과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의 가장 그 보편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거다.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게 도구적 이성과 동일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는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도구적 이성의 원리를 이제 따라서 동일성의 이 원리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꾸 우리가 아니 그래도 나는 차이가 좋아, 나는 자꾸 도구적 이성이 이야기하는 동일성의 원리에서 자꾸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성의 원리가 점점 더 이제 지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매번 해서 이걸 새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대중문화가 도구적 이성과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를 강화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문화는 그 동일성의 원리가 증대되도록 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이런 도구가 사실은 대중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대중문화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대중에게 전파가 되고 대중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좋아하는 와중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속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문화는 정말 나쁜 것인데 왜 대중들은 그걸 이렇게 뭔가 해가 없는 것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사실 그건 용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중문화는 대중을 위한 문화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대중들이 실제로 대중문화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 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 뒤에는 이 문화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산업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산업은 언제나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산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도구적 이성과 동일성의 원리를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대중에게 주어지는 산업의 일환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산업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하고 편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문화 내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속 알게 모르게 포장해서 가지고 간다. 그래서 대중문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문화산업이라고 불러야 되고 문화산업은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산업론이라는 걸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비판하게 되는데요. 아도르노가 보기에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특히 이 자본주의가 만연해 있는 독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사업의 일환일 뿐이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시장성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무슨 옥션 이런 거 보시면 그죠? 뭐 누구의 작품이 막 경쟁적으로 가격이 뛰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맞아. 예술도 시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화산업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중문화나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내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나 대중예술을 통해서 권력이 우리의 내적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수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문화산업의 특징은 표준화와 도식화, 사이비 개성화 이 두 가지를 거론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표준화와 도식화를 볼게요. 사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산업의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 표준적 도식에 의해서 전형화된 모습을 띠고 계속적으로 생산될 뿐이다. 생산, 재생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서 이렇게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내다 보니까 이 뭔가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제대로 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가?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팔리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까 잘 팔리더라라는 노하우가 계속 집적되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줄이고 성공을 갈구해야 하는데 사실 요거 하는 게 자본주의의 투자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중문화예술이 산업인 한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투자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표준화를 강화해서 표준적 도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와 도식화는 잘 팔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표준화해서 계속 찍어내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사이비 개성화였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대중음악 같은 거 듣다 보면 오 새롭다, 와 여태까지랑 다른 뭔가가 나왔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참신하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개성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특수하고 개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을 내려가서 보면 표준적 도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성적이지 않다, 심지어는 몰개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사이비 개성화, 이건 사이비 개성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만들어내건 사이비 개성은 진짜 개성이 아니라 가짜 개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들만 가지고 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대중을 기만해서 팔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계속 새로운 것, 개성적인 것을 찾아 헤매게 되고,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요만큼씩만 변화시켜서 계속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게 문화산업이 하는 일이 되겠다라고 이제 아도르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표준화되고 도식화되어서 계속 양산되지만 거기 요만큼씩 변화를 줘서 개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사이비 개성을 덧붙여서 우리한테 계속 제공되는 이런 대중문화 혹은 대중예술은 이 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도록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소비하고 계속 쭉 따라가다 보면 그걸 소비하는 대중들은 전혀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성적인 사고는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문화산업이 만들어내는 거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일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서 반성이라는 건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문화산업은 대중들로 하여금 이 문화산업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욕구를 그들이 허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기다려봐, 새로운 거 들려줄게, 한 달 기다려봐, 새로운 거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그거를 소비하면서 잠깐의 즐거움이라도 취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정말 고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막고, 그죠? 현실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를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잠깐 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무슨 마약처럼 대단히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도르노의 입장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이런 문화상품들을 소비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성 못하게 되고 적극적인 정신능력 이런 거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 체제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식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는 힘마저 갖지 못하게 돼요. 거의 우리를 이제 모두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말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마지막 이제
그 정리하기로는 문화산업이 결국 대중을 기만해서 허위적인 이데올로기, 뭐예요? 아, 힘들었지만 음악 들으니까 괜찮아져.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어떤 거예요? 막 그 악을 타도하는, 그죠? 권력을 가진 악의 집단을 타도하는 이런 거 보면서 속 시원해. 뻥뻥 뚫렸다. 그래, 세상은 살만해. 이거 사실 허위적인 의식이거든요. 실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속만 시원할 뿐이지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고 잠깐의 만족에 취한 대중은 어떻게 해요? 현실로부터 결국은 도피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현실에서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망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배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게 대중 문화를 가장한 문화 사업이 실제로 노리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게 대중음악이나 재즈의 사례로부터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대중음악은 아까 잠깐 이제 얘기했고, 그건 사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재즈 같은 건 뭐냐면, 재즈가 처음에는 이제 이 재즈는 즉흥적인 것이고, 사실은 재즈라고 하는 게 클래식한 음악이 가진 스탠스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도전, 비판,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저항적인 음악 이런 걸로 얘기가 됐었을 텐데, 이 재즈를 백인들이 가지고 가면서 재즈가 굉장히 무해한 예술적인 어떤 취향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재즈가 흑인들에게서 생겨났을 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저항성,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백인 재즈 뮤지션, 그 다음에 그 재즈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 산업 이런 것으로 쭉 재편되게 되면서 재즈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의미가 탈각되게 되더라. 이거 되게 끔찍한 일이다 라고 아도르노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산업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대중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고 비판도 못하게 하고 거의 그냥 식물 상태로 몰아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은 없는가?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도르노가 제시하는 대안은 비동일적인 사유와 자율적인 예술입니다. 비동일적인 사유는 도구적 이성과 동일성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도구적 사유를 버려서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하게 수량화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일시해서 그 차이를 보지 못하게 했던 데서 벗어나서 동일하지 않은 것, 이질적인 것,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엄마랑 시장에 사과를 사러 갔는데 그 사과 중에 아무거나 주세요. 그 사과는 다 사과지 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과들 중에서도 다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다른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과가 특수한 지점이 있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특수한 지점, 특이점을 내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재미를 붙인다 라고 하면 나는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질적인 것을 구제하려고 하는 사유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그 표준화하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름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유를 하는 게 사실은 비동일적 사유의 이제 가장 쉬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비동일적인 사유는 일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계기가 바로 진정한 예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사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그럼 진정한 예술은 뭐냐? 진정한 예술은 비판적인 잠재력이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자율적 예술이
자율적 예술을 하기도 어렵고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로부터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담고 있어야 돼요. 현실을 담고 있는데 동시에 현실을 비판하거나 현실에 저항해야 돼요. 그런 게 가능하냐? 자, 그러니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예술 작업이 있어요. 여기 아트 유미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유미주의는 실제로 그 현실 세계와 단절해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예술은 예술만의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목소리를 냈던 예술 운동이 있는데, 아도르노는 이거 반대예요. 예술이 예술만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판 이론가들은 실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예술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아트 포 아트, 유미주의는 예술만을 강조해서 유미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예술이 사회로부터 괴리되어서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유미주의는 안 된다. 예술이 예술만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긴 하지만 그래도 예술은 현실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가진 채로, 그러니까 현실을 담고 있는 그 상태로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그게 자율적 예술이고, 그런 자율적 예술만이 우리로 하여금 비동일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율적 예술이 뭐냐? 자율적 예술이 왜 진정한 예술이 되느냐?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니까 핵심만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의 내용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담아내긴 하지만 그걸 현실의 모습을 재현해내서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해소되어 버리는 느낌을 갖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허위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사회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을 보면 나도 맞아, 저게 문제 있다고 생각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들러붙어서 뭔가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현실의 모습을 예술이 예술 형식 속에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계속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니까 현실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예술의 형식으로 담는다는 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예술은 사실은 이 현실의 잘못된 모습을 왜곡하거나 뒤틀어서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예술이 된다. 이게 진정한 예술이라면, 그런 예술은 현실의 모습을 예술의 내용으로 담아내되 예술의 형식이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신에 추를 추구하거나 부여파를 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이 사회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 잠깐만 설명하자면, 사실 이 형식에서 미가 아니라 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예술에게 그러니까 할당해준 예술의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술의 목적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술의 가치는 미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예술의 효용성은 뭔가 미를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자본주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술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는 자본주의가 자신에게 할당한 유용성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럼 더 이상 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가 예술에 할당한 유용성을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미를 추구하는 걸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미를 추구하는 일을 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돼요. 작품이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그 또한 무용성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무용성을 추구하는 예술이 되는 거고 무용성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게 아도르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술이 추구하던 아름다움은 뭐지? 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플라톤 이래로 항상 그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걸로 이야기되어 왔죠. 그럼 이제 비례, 균형, 조화, 통일성 이걸 버리게 되면 예술은 형식적으로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술, 자율적인 예술이 된다는 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술가인데 내가 살다가 그 현실에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됐어. 그걸 어떻게든 작품 속에 담아내서 온전히 관람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가려진 진면목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대상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현실로부터 끌어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된 그것들, 그 대상의 어떤 모습들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재구성하는 방식이 사실은 형식하고 관련이 되는데 통일성, 비례, 조화, 균형 이런 거를 벗어 던지고 추함, 불협화, 통일적이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이런 방식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을 보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찜찜해요. 되게 찜찜해서 아이 뭐야 이러고 나왔는데 계속 두고두고 가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실제로 그 작가가 하려는 얘기가 뭐였을까를 곱씹게 되고 그걸 자꾸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자율적인 예술, 실제로 우리를 반성적 사유로 이끄는 진정한 예술 이런 거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드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도르노의 이런 견해는 과도하게 엘리트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아도르노의 이제 그 대중예술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으니까 이 대중예술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순수예술, 다시 말해 진정한 예술, 자율적인 예술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불협화나 추함을 추구하는 예술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협화나 추함을 추구하는 예술이 이 정치 선동적인 참여 예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짚어봐야 할 텐데요.
사실 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자율적인 예술은 전통적인 순수 예술하고도 다르죠. 그죠? 이 전통적인 순수 예술 중에 이제 아도르노가 그 대상으로 꼭 집어내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유미주의 예술인데, 이 유미주의 예술은 현실에 지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환상의 공간을 제시해서 도피처, 쾌락 이런 거를 이제 언뜻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여기 비판적인 언사를 내놓는 것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실제로 자율적 예술이 필요하고, 자율적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게 해서 이 사회에 대한 비판, 반성 이런 거를 끌어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을 이 어떤 선동을 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예술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 선동적인 참여 예술은 사실은 하나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를 타개하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딱 하나의 문제로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정치 선동적인 참여 예술이 되는데, 사실 아도르노가 얘기한 자율적인 예술은 계속 얘기하지만 자꾸 나한테 뭔가 찝찝하게 말을 거는 예술이어서 거기서부터 내가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나의 시선을 이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제 자율적인 예술에 대해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도록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정치 선동적인 참여 예술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여전히 굉장히 어렵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나 알아먹을 얘기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아도르노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끝끝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대중예술과 관련된 미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분에선 도움을 주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이비 개성화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정확한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중문화, 대중예술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 수는 없죠. 우리 항상 그걸 소비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대중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도르노만큼 좋은 시사점을 주는 이론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시각에 어떤 도움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도르노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베냐민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